네, 안녕하세요. 박교선입니다. 네, 오늘도 신나는 노래를 듣고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5장 1절 결정 트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5장 1절이면 이 정도 됩니다. 사실 딥러닝 부분만 바로 보고 싶다면 4장을 배운 다음에 바로 저희가 6장을 건너뛰고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고 5장과 6장은 사실 뒷부분에 있는 신경망 알고리즘과는 조금 관련이 다른 앞에 있는 1, 2, 3, 4장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어, 그 장들입니다. 하지만 5장은 트리 알고리즘을 저희가 배우는데요. 머신러닝 그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에서 트리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빼놓을 수 없어서 꼭 포함을 시켰고요. 보시면 재밌게 아마 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5장을 마치면 완전히 저희가 절반 코너를 돌았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4장 2절을 배웠죠.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다뤘고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점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딥러닝 쪽 모델에서는 꼭 사용하는 경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은 제가 머신러닝 모델이나 어떤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로지스틱 회계나 선형회계나 퀘리 최근적 이웃 같은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는 일종의 방법이죠.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뭐 최적화하는 도구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손실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손실함수는 경사강법 그 알고리즘에 등장하는 어떤 그 개념인데 모델이 얼마나 잘못 예측을 하는지 모델의 성능을 얼마나 실패하는지를 측정하는 실수하는지를 측정하는 함수이고 그래서 이 손실함수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경사강법은 이런 손실함수의 경사를 따라서 손실함수 값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모델을 바꿔가는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손실함수를 너무 빠르게 이동하면 사실 제일 좋은 최적점이 있는데 거길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크게 이동하지 않고 잰 걸음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동하는 방법이 확률적 경사관법입니다. 그림을 보면 저희가 확률적 경사관법에는 확률적이고요. 그 다음에 미니 배치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치 경사관법이 있었습니다. 확률적 경사관법은 한 개씩 샘플을 뽑아서 경사를 따라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손실함수의 경사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모델을 가중치를 조금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훈련 샘플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훈련 세트에 있는 게 다 사용하면 다시 처음부터 빈 주머니에 훈련 샘플을 채우고 다시 두 번째 턴을 도는 이런 저희가 한 번 턴 도는 거를 에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사관법은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에 한 번 훈련 세트를 다 사용해서 최적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여러 번, 수백 번 에포크를 반복을 해야지 최적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샘플을 쓰지 않고 여러 개씩 사용하는 방법이 미니 배치 경사법이고요. 뭐 여러 개 쓰지 말고 전체 데이터를 봉당 한 번에 다 사용해서 손실함수의 경사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배치 경사법입니다. 보통 제가 배치 경사법을 잘 안 쓰는 게 전체 데이터를 쓰면은 이제 메모리 부족이나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제가
딥러닝 파트 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큰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사화법을 사용하는 이점이 적은 데이터로 잘게 나누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 경사화법 아니면 미니 배치 경사화법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주요한 그 경사화법 방법을 표현하는 그림이었고요. 저희가 회귀 문제일 경우에는 손실함수로 평균 제곱 오차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MSE라고 보통 표현하는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는데요. 회귀일 경우에는 이 제곱 오차로 모델의 성능도 평가하고요. 또 손실로도 쓸 수 있습니다. MSE가 낮으면 저희가 성능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걸 함수로 써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SE는 가중치의 함수거든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 MSE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가중치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MSE를 손실함수로 사용해서 뭔가 이 경사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류일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도를 성능평가로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정확도는 안타깝게도 가중치의 모델의 가중치의 함수가 아닙니다. 정확도라는 건 저희가 정답을 몇 개 맞췄는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한 그 비율의 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함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성능으로는 쓸 수 있는데 분류일 경우에 손실로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 저희가 분류 문제에 정확도 대신에 손실함수로 쓸 수 있는 다른 손실함수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이전 시간에 배웠던 로지스틱 손실 혹은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이라는 겁니다.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을 한번 보면 저희가 정답이 1일 경우에, 그러니까 양성 클래스일 경우죠. 타깃이 1일 경우에는 예측이 만약에 0.9이면 곱하면 0.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낮은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정답과 가깝기 때문에 손실을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음수를 취해서 더 큰 음수로 저희가 바꾼 거죠. 뭐 간단한 산수 트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답이 1인데 양성 클래스인데 예측이 0.3이면 뭐 예측이 잘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높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곱해서 역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약간 작은 음수로 바꿔서 큰 손실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정답이 타깃이 0일 경우에, 즉 음성 클래스일 경우에는 저희가 곱하면은 다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성 클래스의 레이블은 쓸 수 없어서 0을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원래 음성 클래스의 예측 확률 0.2나 0.8을 1에서 빼서 반대로 0.8로 0.2로 양성 클래스처럼 뒤집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0.8과 1을 곱하면 0.8이 되고요. 또 똑같이 마이너스 음수를 붙입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음성 클래스였고 예측한 확률이 0.2면 꽤 잘 예측을 한 거죠. 0에 가깝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손실값이 낮아야 되고요. 결과를 보면 마이너스 0.8이기 때문에 손실이 좀 낮은 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음성 클래스일 경우에 확률이 0.8 정도 예측했다면 좀 굉장히 좀 동떨어진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0.2로 1에서 빼서 0.2로 만들어서 곱하면 0.2가 되고 역시 음수를 붙이면 마이너스 0.2에서 높은 손실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약간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떤 그 타깃과 예측을 곱했을 때 나온 값이 그 손실이 예측이 잘 맞았을 때는 손실값이 낮아야 되고 예측이 잘 안 맞을 때는 손실값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꾸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음성 클래스일 경우에는 0을 곱하면 뭔가 계산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또 역시 양성 클래스처럼 확률을 바꿔서 뒤집어서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냥 그 트릭으로 만든 거죠. 산수 트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극대화하려면은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깃이 1일 때 예측 확률에다가 로그를 취하면은 가령 저희가 타깃이 1일 때 1에 가까운 예측을 했다면 마이너스 로그이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작은 음수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작은 양수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적절하게 그 1에 가까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손실값이 작은 양수로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예측 확률이 양성 클래스 타깃이 죄송합니다. 타깃이 이를 때 만약에 0에 가까운 값이 됐다, 작은 값이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음수가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저희가 붙였기 때문에 큰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가 됩니다. 만약에 0.8일 때는 작은 양수가 되고 이게 0.2일 경우에는 큰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로그에다 마이너스를 앞에 붙인 이유는 앞에서는 이렇게 손실값을 음수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큰 음수가 낮은 손실이고 작은 음수가 높은 손실인데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음수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를 쓰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뒤집어서 양수로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 저희가 편리하고 또 로그는 0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측한 값이 타깃과 좀 멀리 동떨어지면 굉장히 큰 손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을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징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 혹은 로지스틱 손실함수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모델을 훈련할 때 그 에포크를 여러 번 돌린다고 그랬는데요. 그 에포크를 진행하면 할수록 훈련 세트에 점점 더 잘 맞는 최적화된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분리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도와 에포크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훈련 세트에 대해서는 에포크가 진행할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경사관법을 훈련할수록 점점 정확도는 높아지고요. 하지만 테스트 세트에서는 어느 정도 높아지다가 중간에 다 꺾여서 오히려 성능이 낮아지는 이런 과대적합된 현상을 보여줍니다. 물론 저희가 원하는 지점은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이 그 사이 어떤 그 최적점, 트레이드오프 혹은 골디락스 지점인 중간점 지점이 있겠죠. 이 지점을 찾아서 저희가 훈련한 에포크가 만약에 100이면 100번까지 다시 모델을 훈련해서 가중치를 여기서 멈추도록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보통 조기 종료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 로지스틱 회기, 그다음에 경사관법을 덮고 잠시 덮고 그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종류의 모델인 트리 모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트리 모델은 이제 새로운 생산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데이터셋을 사용하겠는데요. 저희가 가상의 캔에 레드 와인과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이 들어있는데요. 안타깝게 캔에 레이블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캔만 보고는 알 수 없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알코올 도수랑 그다음에 당도랑 그다음에 pH 값 이 세 개를 가지고 이 캔 안에 드는 음료가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알아맞추는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화이트 와인이 양성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그냥 찾고자 하는 대상이 양성 클래스로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이트 와인이 레이블 1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 분류죠. 레드 와인이 양성, 화이트 와인인지 두 가지를 분류하는 이진 분류이고요. 화이트 와인이 양성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판다스로 불러드리는 코드는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다스의 두 메소드를 5장에서 처음 사용해 보는데요. 그게 하나는 info 메소드고요. 또 하나는 describe 메소드입니다. info 메소드는 와인이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거든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타입, 각 열이, 알코올, 그다음에 당도, pH가 어떤 타입의 데이터인지 보여주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얼마인지 데이터에 지금 와인 데이터셋이 데이터 프레임이 메모리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하나 볼 것이 요 non-null count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샘플이 지금 6,497개가 있는데 가령 알코올에 누락된 값이 하나 있다면 이게 6,496이 되겠죠. 다른 열과 슈가나 pH랑 개수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널이 있는 행이 있다면 이 non-null count의 숫자가 다른 특성이랑 개수가 맞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널이 있는지 빈 값이 있는지 누락된 값이 있는지 확인할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인포 메소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진짜로 누락된 값이 있다면 보통 여기는 지금 여기는 다 플로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값이니까 만약에 널이 있다면 저희가 평균을 내서 가령 알코올에 널이 있었다면 알코올의 평균을 내서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내서 빈 값을 평균 값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간 값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아예 그 열을 그 행을 삭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는 문제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없고요. 가능한 평균 값도 해보고 중간 값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서 그 좋은 방식을 전처리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만약에 훈련 세트에서 알코올의 평균 값을 찾아서 누락된 값을 채웠다면 테스트 세트에서의 평균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세트의 평균 값을 사용해서 테스트 세트의 누락된 값을 채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측할 때도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는데 알코올의 값이 없다. 그럼 그 알코올의 값을 훈련 세트에서 계산한 평균 값으로 채우고 모델에 주입해서 예측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전 시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표준 점수로 전출했을 때랑 똑같은 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분류일 경우에는 이렇게 실수가 아니라 어떤 범주형 데이터로 나오는데요. 그런 특성일 경우에 분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범주형 특성일 경우에는 빈도가 높은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을 누락된 값으로 대체하는 바꾸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누락된 행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아주 저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 메소드인데요. 저희가 이쪽이 다 실수기 때문에 디스크라이브 메소드를 사용하면 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소값,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값이 출력이 돼서 전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한눈에 보더라도 스케일이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그 한 자리 숫자대고 이쪽은 4에서 60까지 65까지 변경하기 때문에 두 자리 숫자대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스케일이 서로 다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케일이 다르면 뭔가 문제가 기존에 많이 됐었죠. 로지스틱 회계에서도 또 선형 회계에서도 규제가 있을 때는 스케일을 맞춰야 되고요. 최근적 이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스케일을 맞추는 작업을 책에서 그 다음 단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케일 조정한 부분은 표준 점수로 처리하는 부분은 이전에 했던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경을 한 다음에 로지스틱 회계를 바로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가 바로 4장에서 배웠던 거니까요. 리니어 모델의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스를 임포트하고요. 사용법은 저희가 늘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휜 메소드에 스케일이 조정된 트레인 스케일들을 넣어주고 타겟 값은 그냥 트레인 타겟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트레인 타겟은 앞에서 봤던 클래스,
레드 와인이냐 화이트 와인이냐를 구분하는 클래스 값이고요. 네, 그래서 이걸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메소드로 점수를 한번 출력해 봤는데요. 이 로지스틱 회귀의 결과값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78% 정도 화이트 와인을 잘 구분했네요. 그리고 테스트 세트에서 뭐 77.7% 정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수값을 출력해 보면 저희가 세 개의 특성을 사용했으니까 특성에 각각 곱해지는 가중치 혹은 개수 이런 것 혹은 기울기가 세 개가 나오겠죠. 여기에 가면 보면 0.5, 뭐 1.6, 마이너스 0.6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절편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회계에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나오면 저희가 뭐 굳이 이걸 해석해 보면 알코올 도수랑 당도가 높을 때는 화이트 와인일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곱하면 양수가 될 테니까 그리고 pH가 높을수록 레드 와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곱해지는 값이 또 음수냐 양수에 따라서 또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단 입력값이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알코올 도수랑 당도랑은 약간 높을수록 그 화이트 와인의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pH가 높을수록 레드 와인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썩 그렇게 좋은 해석 방법은 아니죠. 또 저희가 다항 특성을 이전 시간에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래서 그 pH랑 그냥 뭐 슈가랑 곱해서 혹은 슈가에 제곱을 해서 막 이런 다항 특성을 많이 만들어서 모델을 훈련할 경우에 여기에 곱해지는 개수 가중치 W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또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은 머신러닝 모델들이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딥러닝 파트로 가서 인공신경망은 더더욱 저희가 그 가중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기는 더 어렵죠. 그래서 이사님이 되게 어렵다고 불평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사님이 요구한 건 이렇게 순서도처럼 직관적이고 간단한 표현 방법으로 좀 설명할 수 없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법이 저희가 5장 1절 지금 이 시간에 배울 결정 트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정 트리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 훈련 세트를 양쪽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예일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고 아니일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가령 뭐 당도가 2보다 작으면 화이트 와인, 작으면 레드 와인, 높으면 화이트 와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특성이 저희가 세 개니까 당도, 알코올, pH 가지고 이렇게 훈련 세트를 나눠서 마치 20곡의 질문을 해서 점점 제가 정답에 맞춰가듯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 데이터를 예측값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정 트리입니다. 결정 트리는 저희가 사이킨런의 트리 모듈 밑에 있고요.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 아마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회귀 모델은 디시전 트리 리그러스겠죠. 그래서 사이킨런에 있는 많은 이런 알고리즘들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회귀일 경우에 리그레서가 붙고요. 분류일 경우에 클래스파이어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그레서는 그러니까 회귀 모델은 사용하지 않고 지명 관계상 그냥 분류 모델만 가지고 결정 트리를 설명드리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알고리즘들이 클래스파이어가 붙어 있으면 리그레서 회귀 모델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의 객체를 저희가 만든다면 사용법은 뭐 결정 트리랑 로지스틱 회계랑 똑같죠. 사이킨런의 API는 모두 다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요. 휨 메소드로 호출해서 앞에서 만들었던 트레인 스케일드, 트레인 타겟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스코어 메소드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점수를 정확도를 보면 로지스틱 회계보다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저희가 본 걸 알 수 있습니다. 99.6%로 아주 높은 분류 정확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세트에서는 좀 낮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난 86% 정도의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이 결정 트리를 저희가 이런 비슷한 그림으로 시각화해 볼 수 있는데요. 사이킨런은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트리 모듈 밑에
플라트리 함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트리 함수에다가 앞에서 만들었던 요 DT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출력을 해줍니다. PLT 이런 것들은 다 매플로립의 메소드리 함수들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사이즈가 너무 작게 나오면 안 되니까 사이즈를 좀 키워서 저희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트리가 나오죠.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노드를 저희가 루트 노드라고 하고요. 루트 노드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거쳐서 맨 끝에 도달하는 게 제가 리프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오면 음성 클래스인지 양성 클래스인지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샘플이 만약에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훈련한다면 새로운 샘플을 저희가 맨 처음 루트 노드에서부터 질문에 해당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질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 따라가겠죠. 그래서 최종 도착한 요 마지막 리프 노드에 있는 예측값이 이 새로운 샘플 X에 대한 예측값이 되고요. 분류일 경우에는 뭐 최근적 미흡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분류일 경우에는 여기 마지막 리프 노드에 들어있는 샘플들 중에 다수의 클래스가 예측 클래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회귀일 경우에 이 마지막 리프 노드에 있는 샘플들의 타깃 값의 평균이 이 X 샘플의 예측값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고 하지만 마지막 예측하는 값은 이 리프 노드에 있는 샘플들을 찾은 다음에 그 리프 노드에 있는 샘플의 다수의 클래스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타깃의 평균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K 최근적 이익과 예측하는 방법은 또 굉장히 비슷하죠.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너무 많으면 저희가 분석하기 좀 어려워서 저희가 조금 트리 사이즈를 좀 줄여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랜덤 스테이트를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사실 저희는 특성이 3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의 매개 변수 중에 하나가 맥스 피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특성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값이 얘가 none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특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개를 다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이 특성의 개수가 none이 아니고 3보다 작을 경우에는 랜덤하게 일부 특성을 선택을 합니다. 가령 뭐 이 노드 하나를 저희가 나누기 위해서 알코올과 pH와 슈가를 3개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할 텐데요. 만약에 맥스 피처스를 저희가 2로 지정했다면 3개 중에 2개만 선택을 해서 그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질문인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2개의 특성을 선택할 때 랜덤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2가 아니라 3이라고 동일하게 지정을 했거나 아니면 none이라서 전체 특성을 사용할 때도 가령 P와 A가 그 분할을 했을 때 데이터 세트를 분할을 했을 때 분할한 그 결과가 척도가 어떤 분할의 어떤 기준이 동일한 성능을 낼 때 요건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불순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불순도의 어떤 성과가 동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그러면 A랑 P랑 어떤 걸 선택할지 애매하죠. 둘 다 똑같으면 결과가 그럴 때 랜덤하게 A, P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정 트리는 좋은 분할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랜덤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약간의 이런 랜덤성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책과 그다음에 예제 실습하실 때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를 집어넣고요. 물론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실제 모델을 만들 때는 랜덤 스테이트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트리를 좀 줄여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롯 트리를 그릴 때 맥스 뎁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은 뎁스 크기를 잘라서 위에 2개만 루트 노드 밑에 1개만 더 포함해서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필드 매개 변수를 true로 주면 색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양성 클래스일 경우에는 좀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음성 클래스일 경우에는 좀 붉은색으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좀 저희가 시각적으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눈에 확 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처 네임스를 저희가 알코올, 슈가, pH의 특성 이름을 전달해 주면은 또 이렇게 그래프 표현해 줍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훈련 데이터에 줬을 때 그 열의 위치랑 순서랑 맞게끔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해 주면 오른쪽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맨 위에 있는 게 루트 노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아래쪽에 있는 노드로 이어지는 선을 저희가 가지, 브랜치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네모 박스를 다 제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노드를 또 부모 노드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에 있는 노드를 자식 노드, 페어런트 노드, 차일드 노드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맨 첫 번째 루트 노드를 나누는 기준은 슈가네요. 당도를 기준으로 나눴고요. 다른 pH나 아니면 알코올 도수로 나누는 것보다는 슈가로 나누는 게 뭔가 더 좋다는 거죠. 슈가로 나눠서 슈가가 마이너스 0.239보다 작으면 이쪽 샘플로 보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0.239보다 작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쪽 샘플로 보냅니다. 이쪽 노드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쪽 노드로 간 샘플이 2,922개가 이쪽으로 갔고요. 5,197개가 총 있는데 그 중에 2,922개가 왼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2,275개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밸류는 이 노드에 있는 샘플들 5,197개의 샘플의 음성 클래스와 양성 클래스의 개수입니다. 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음성 클래스와 양성 클래스의 개수고요. 또 이 왼쪽에 있는 것도 이 노드에 있는 음성 클래스와 양성 클래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면 클래스 분포와 그다음에 이 노드에 몇 개의 샘플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노드는 어떤 기준으로 자식 노드로 더 나뉘는지를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 슈가 다 당도로 세 개의 노드가 다 나뉘어져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진이가 아까 살짝 말씀드린 불순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불순도는 저희가 사이키넌의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의 매개 변수 중에 하나가 크라이테리언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노드를 분할할 거냐라는 건데 이게 기본 값이 진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이 불순도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진이 불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에서 음성 클래스의 비율을 제곱해서 빼고요. 그 다음에 양성 클래스의 비율도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가령 맨 첫 번째 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 음성 클래스의 비율은 5,197개에서 1,258개거든요. 여기 1,258개. 그다음에 양성 클래스의 비율은 5,197개 중에서 3,935개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제곱을 각각 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0.376이 나고요. 이 0.376이 바로 여기는 요 진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진이 불순도가 부모의 진이 불순도랑 그다음에 자식의 진이 불순도를 뺐을 때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크게 나오는 방향으로 노드를 분할합니다. 이게 결정 트리의 방식이고요. 또 진입불순도는 가령 두 클래스가 정확히 반으로 나눠져 있을 때 100개의 샘플 중에 50개가 음성이고 50개는 양성일 때는 진입불순도는 0.5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되고요. 가장 불순한 거죠. 네, 50대 50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한쪽 클래스로 샘플이 다 몽땅 있을 경우에 그럼 여기서 이제 양성 클래스에 100개가 다 있을 경우에는 불순도는 없죠. 순수한 노드. 양성 클래스로만 이루어진 노드이기 때문에 0이 되고요. 이런 노드를 제가 순수 노드 혹은 뭐 퓨어 노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결정 틀이 아까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그 트리가 막 생겼었죠. 이거는 맨 끝에 있는 리프 노드가 모두 순수 노드가 될 때까지 분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노드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노드들이 다 순수하도록 한쪽 클래스만 속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트리가 생성이 된 거고요. 진입불순도의 그 부모 루트 노드,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차이를 불순도 차이를 계산할 방법은 여기 시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령 여기 부모 노드가 지금 0.376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 노드의 샘플 수가 지금 5197이거든요. 그래서 5197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자식 노드는 2922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 노드의 불순도는 0.4948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모 노드는 5197이고 오른쪽 노드의 샘플 수는 이건 2275네요. 2275고 오른쪽 노드의 불순도는 0.069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불순도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뭐 저희가 이걸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사이키는 디시전 클래스, 디시전 트리 클래스파이어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불순도가 좀 더 순수한 불순도 차이가 큰 게 분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좋은 예측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결정 트리의 훈련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하지 않으면 리프 노드가 순수 노드가 될 때까지 다 그 트리를 성장시키거든요. 근데 순수 노드가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순수 노드가 되도록 가능하면 분할을 하는 게 맞지만 너무 많은 트리가 생기면 아까 저희가 정확도 점수에서 봤지만 너무 훈련 세트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오고 테스트 세트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오는 과대적합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줄이는 걸 저희가 보통 영어로는 뭐 프루닝, 뭐 가지치기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사이키노에는 가지치기에 관련된 매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책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가장 간단한 방법인 맥스뎁스고요. 맥스뎁스는 단순하게 그냥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고 그 트리의 뎁스를 깊이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면 하나, 둘, 3뎁스까지만 분할을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분할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맥스뎁스를 3으로 주고 저희가 훈련을 한 다음에 점수를 확인해 보면 점수가 좀 많이 낮아졌죠. 84%, 84.5. 그다음에 테스트 세트도 조금 84.1로 좀 낮아졌지만 훈련 세트와 점수는 차이는 큰 폭으로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치기가 방식이 결정 트리의 과대적합을 막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정 트리에는 저희가 앞에서 로지스틱 획이나 선형회계 때 배웠던 뭐 L2 규제, L1 규제 이런 거를 적용할 수가 없죠. 네, 이런 방식이 아니고 선형 방정식을 선형 함수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떤 가중치 같은 것도 없죠. 네, 여기서 학습하는 거는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그 어떤 분할을 하는 기준을 학습하는 거고요. 어떤 선형 함수의 모델을 학습하는 가중치를 학습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되게 다르고 색다른 알고리즘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저희가 다시 그래프를 좀 그림을 그렸는데요. 죄송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책에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네, 233페이지랑 234페이지에 저희가 설명할 때 가령 지금 이게 화이트 와인을 찾는 레드 와인을 찾는 건데요. 이 레드 와인을 찾는데 레드 와인을 찾으려면 마이너스 0.239보다 작고 마이너스 0.82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0.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0.802보다도 작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이 된 거고요. 네, 슈가가 마이너스 0.239보다 작고 또는 마이너스 0.802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마이너스 0.45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네, 레드 와인으로 이렇게 음성 클래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양성 클래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짙은 색일수록
양성 클래스의 비율이 높은 거고요. 옅은 색일수록 양성 클래스의 비율이 낮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뎁스를 3까지 했는데 뎁스를 좀 더 높이면 뭐 5, 6, 7 이렇게 높이면 그래프가 굉장히 커지고 썩 그렇게 분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저희가 그 이진 클래스, 이진 분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노드, 리프 노드에만 레드 와인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쉬웠죠. 하지만 꼭 이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로지스트 회귀를 훈련할 때 그러니까 선형함수 가중치를 학습하기 위해서 특성의 스케일을 맞췄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 트리는 이런 선형함수를 훈련하는 알고리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을 스케일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슈가가 마이너스 0.239보다 당도가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하죠. 당도라는 게 음수로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양수로 보통의 스케일을 조정하지 이전에 표준 점수를 바꾸기 전에 값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사이키는 결정 트리는 의 장점은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하지 않은 특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처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머신러닝에 사용하는 훈련 데이터 세트를 대부분은 전처리를 하는데 결정 트리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전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처리하지 않은 데이터, 트레인 인풋과 테스트 인풋을 그대로 넣고 훈련을 해서 출력해보면 점수가 여기 훈련을 여기서 해보면 점수가 앞에랑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출력해보면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슈가가 마이너스 4.325, 4.325보다 4.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1.625보다 크다. 인 슈가 그리고 알코올은 11.025보다 작거나 같은 와인이 레드 와인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데이터의 스케일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 트리 또 하나의 특징은 특성 중요도를 출력해 주는데요. 결정 트리와 그다음에 이 트리를 기반으로 만든 저희가 3장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그 알고리즘들은 피처 임포턴스하고 언더스코어가 제공이 된다. 그래서 이 특성 중요도는 훈련 세트로부터 학습한 값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각 특성마다 값을 주는데요. 여기서 보면 0.868로 슈가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루트 노드와 그다음에 첫 번째 뎁스에서도 모두 다 슈가를 썼었죠. 분할하는데 그 때문에 슈가가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는 걸 저희가 미리 짐작할 수 있는데 역시 피처 임포턴스 그 속성을 출력해 보더라도 슈가의 값이 높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코올이 좀 좋고요. 그다음에 pH는 거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정 트리의 아주 큰 특징이고요. 결정 트리를 깊이 만들지 못하면 깊이 만들면 너무 과대적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랐는데요. 잘라서 이렇게 낮은 트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낮은 트리를 만드니까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죠. 84% 정도. 그러면 결정 트리의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트리를 성장시키면은 과대적합되고 트리를 줄이면은 과소적합처럼 성능이 좀 덜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리가 중요한 이유가 제가 트리를 가지고 앙상블 모델을 만들 수 있어서 아주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이 앙상블에 대해서는 저희가 5장 3절에 대해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정 트리도 사용하지만 결정 트리가 중요한 거는 이 결정 트리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앙상블 모델이 너무 좋은 성능을 내기 때문에 트리 모델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결정 트리를 배웠고요. 결정 트리는 뒤에 앙상블 모델의 기본이 되는 트리 모델이고요. 선형 함수나 로지스틱 회계처럼 어떤 선형 함수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마치 스무고개처럼 여러 개의 질문을 해나가면서 훈련 세트를 잘게 잘게 쪼개는 그 질문을 학습해 나갑니다. 이런 걸 저희가 노드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음, 모든 노드가 마지막 리프 노드가 순수할 때까지 분할을 하기 때문에 과대적합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루닝 가르치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음, 트리의 성장을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트리는 설명하기 쉽고요. 또 그래프로 표현하기도 좋고 또 특성의 중요도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확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리를 나누는 기준은 불순도 기준이고요. 노드를 나누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진위 불순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엔트로피 불순도가 있는데요. 사실 뭐 큰 성리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으로 보통은 진위 불순도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오늘은 시간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저희가 훈련 세트, 테스트 세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조금 더 이 훈련 데이터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동혁 리일님이 맥스텝스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서 포루프로 다 시도해봐도 되겠네요. 그러는데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저는 값들이 대부분 다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래서 네, 하이퍼 파라미터는 K 최근접 이웃의 K처럼 모델이 훈련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를 지정해 줘야 되는 값이고요. 이런 값들은 뭐가 좋을지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해보고 그다음에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또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반복해 볼 수밖에는 없겠죠. 네,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진 그 데이터셋에 좋은 어떤 기준을 체감하거나 좀 습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뭐 육성도 괜찮고요.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이 없는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질문이 왔습니다. 트리가 이전에 배운 회귀와 분류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좀 어려워졌어요. 네, 이 트리 모델은 분류와 회귀는 알고리즘의 종류를 나눈 거고요. 그러니까 트리 모델은로 분류도 할 수 있고 회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도 있고 네, 여기다 쓸까요? 회귀가 있고요. 네, 분류 작업과 회귀 작업을 저희가 다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도학습에는 저희가 입력과 타깃이 필요했죠. 저희가 쭉 계속 입력과 타깃을 이렇게 핀 메소드에 저희가 호출할 때 입력과 타깃을 넣는데요. 이 지도학습의 작업에는 크게 분류와 회귀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는 분류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K 최근접 이웃은 회귀와 분류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결정 트리도 회귀와 분류에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 회귀는 회귀에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분류와 회귀는 그 결정 트리와 동일한 레벨에서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알고리즘의 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분류 방식으로 풀 건지 회귀 방식으로 풀 건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문제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귀에만 쓰이는 알고리즘이 있고 분류에만 쓰이는 알고리즘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분류와 회귀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박상효님이 결정 트리는 if else 조건문이 고도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 트리를 만들 때 딱 두 가지로만 나누거든요. yes, no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분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yes, no를 질문을 if, else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최준영 님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모든 알고리즘을 다 사용해보고 좋은 정확도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타깝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모든 알고리즘이라는 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시간과 그다음에 어떤 자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시도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안에서 가능한 많은 실험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게 뭐 자기가 잘 사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범용적으로 잘 사용되는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뭐 이렇게 추천받거나 논의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생소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무조건 무슨 데이터가 잘 맞을 거야 하고 이렇게 미리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체적인 이제 방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라면 뒤에서 배울 합성곡 신경망, 그다음에 시계열 데이터라면 뒤에서 배울 이제 순환신경망, 그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그런 데이터는 태뷸라 데이터라고 하는데 DB나 엑셀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정형화된 포맷이라면 이제 5장 3절에서 배울 앙상블 모델이 아마도 제일 좋은 성능을 낼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손은정 님이 트리 내부에 회귀식 적용은 안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트리는 어떤 그, 그 선형 함수나 선형 방정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나 절편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누는 기준을 데이터 세트를 분할하는 기준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네, 최준영님이 갈수록 재미있어지네요 하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네, 5장의 책을 보시고 실습을 꼭 콜랩에서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손에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앙상블 모델을 배우시면 훨씬 더 그 트리 모델의 진가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10시에 5장 2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